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연말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한 해 마무리를 가족과 함께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휴가는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에는 사전에 녹화된 방송이 방영될 예정이고요.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라며 준비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ARK의 타샤 키니가 생각하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로보택시가 만들어 나가는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ARK에서는 FSD13을 출시하고 나서 2025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정말 시작될 예정이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지에 대해서 ARK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또 어떤 경쟁 우위가 있을까요? 우버는 풀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차량 호출만 하지 않고 배달 서비스도 하고 차량 호출의 다양한 세그먼트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자율주행 차량 운영 시 옵티머스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배달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버가 더 많은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차량 호출 앱을 떠올릴 때 이미 우버이츠로 배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게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 결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특정 요소를 공략하고 있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이제 다른 서비스와 사업들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점은 기존 소비자 네트워크와 더불어 제공한 완전한 서비스 패키지에 관한 것이죠. 제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스포티파이가 떠오르네요. 처음에는 음악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디오북도 제공하고 팟캐스팅도 하고 완전한 오디오 플랫폼이 되었잖아요.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다른 몇몇 서비스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건 정말로 깨기 힘든 진입 장벽이에요. 한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어떤 회사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 등장한다면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갖추기 전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적용 가능한 부분은 있겠네요. 저는 우버이츠와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가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데요. Uber Eats and Lyft and DoorDash are partners. 배달 측면에서 복잡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우버는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테슬라가 단순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버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It's not going to be so easy for Tesla to just do it. And I think that's because Uber is doing so much.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단순하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과의 연계 등은 테슬라가 첫날부터 다룰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All of that stuff. I don't think that's the lowest hanging fruit for Tesla to tackle day one. 하지만 만약 갑자기 배달 비용이 드라이버가 없는 만큼 낮아진다면 우버의 진입 장벽을 상당히 잠식할 수도 있겠죠. Is that much lower, then I think you can erode that moat fairly well. 네,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 따라 다르겠죠. 아시아 소비자라면 슈퍼앱에 익숙할 수 있고 사용자 행동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미국이 차량 호출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가진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니까요. 중국에서는 1마일당 30센트 정도지만 미국에서는 1마일당 $2에 달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크루즈는 차량 호출과 함께 배달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To integrate some kind of delivery into their future service with RideHail. 제 생각에 크루즈는 차량 활용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량 대수 문제였죠. 테슬라가 수직 통합 제조사인 만큼 그들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hat presumably might not be a problem for them. 현재 우버의 주요 자산은 드라이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요. 경로 설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경로 설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드라이버들에게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데 로봇 자동차가 있으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게 되죠. 마지막으로 배달에 관한 우리의 주된 생각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이미 배달을 위한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트럭을 공개했고
사이버캡 이벤트에서 여러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도 공개했죠. 좌석을 제거하면 이 차량이 화물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을 for 겁니다. cargo as well if they took out the seats. 그리고 라스트 마일 배달의 경우 드론이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벤처 포트폴리오에 있는 짚라인 같은 회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ich is in our venture portfolio. They say this all the time. 왜 수톤에 달하는 차량을 사용해서 1파운드짜리 물건을 배달하려고 하나요? To deliver something that's like a pound. 브리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배달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미국에서 배달이 음식 가격을 2배로 올립니다. Price of the meal roughly in the US. 그래서 맞춤 설계된 형태를 통해 훨씬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스트 마일은 아마도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죠. 배달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 완전히 배달에 중독되었다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밤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받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달 앱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위한 룸서비스 같은 존재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 배달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긴 한데 외식 소비와 가정식 소비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주제는 나중에 저희 빅 아이디어 발표 후 다시 다뤄도 될 것 같아요. Post our big ideas deck. And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타샤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to wrap it up, 테슬라 모델에서 상업화를 언제로 보고 있나요? 최근의 발전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주었나요? 꼭 공식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about that. It doesn't need to be an official, this is a changing of what we say, but just how you're thinking about it. 네, 저희 시뮬레이션의 약 60%가 몬테카를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 60%의 경우 2025년이나 2026년에 출시하는 것으로 예측했어요. A very long tail in the other years. We had them launching either in 2025 or 2026. 그래서 대략 저희가 기대했던 범위와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플레이어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출시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Okay, they're launching, but what scale should they get to? 이 점이 테슬라에 있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테슬라는 데이터와 제조 역량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규모는 They have that, the scale that we could see from them. 웨이모와 비교해 놀라운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평균적인 월가 분석가들이 이제 이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Analyst that sort of has to model this now, but still has a lot of doubts about it. 하지만 실제로 직접 보게 되면 그 의구심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는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셀사이드에서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일 단위로 모델링하지는 않고 FSD 소프트웨어 판매와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계의 모델 적응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That next wave of model adaptation. Exactly. It's a 맞습니다. totally- 로보택시 서비스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표한 모델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기업 가치의 약 90%가 이 서비스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이 서비스가 어떤 모습일지, 물류는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많은 질문이 내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ext year. 좋아요.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차 안에서 도로 위에서 진행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In a car. FSD 버전 13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ARK에서는 단순히 로보택시라는 자율주행에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알고 싶다면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를 보면 그 예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점점 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사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는 차량 호출만 했었지만 점점 그 사업이 커지면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까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이런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이 사이버캡은 이미 2인승으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트렁크가 크다면 여행을 가기 위한 캐리어를 실린다든지 또 다른 짐을 넣는데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전 시장에 있는 사이버캡의 트렁크 사이즈를 보게 되면 성인 한 명이 몸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음식 배달이라든지
DHL 아니면 쿠팡과 같은 또는 아마존과 같은 많은 화물을 넣고 또 싣고 배달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럼 테슬라는 왜 4인용을 안 만들고 이렇게 화물 공간을 만들었을까? 이 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라스트 마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한다고 해도 마지막 문 앞에다가 물건을 놓는 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인 것만 같은데 이 테슬라는 사이버캡과 로봇의 조합을 가지고 물건의 배달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없이 차량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로봇이 나와서 물건을 집에다 놓게 된다면 그동안 물건을 살 때마다 지불했던 배송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로봇으로 인해 물건의 배송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ARK에서는 테슬라가 로봇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하게 차량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닌 우버와 리프트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많은 다른 기업들도 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한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은 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결과이고 이 서비스를 완성하게 된다면 정말로 깨기 힘든 그 진입 장벽이 정말 높은 해자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 해자도 가격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우버가 만들어 놓은 배달 시스템을 테슬라가 무너뜨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로봇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비용이 우버의 반값만이라도 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로봇의 기술과 자율주행의 기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조합은 정말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RK의 타샤키니는 그래서 2025년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로봇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월가의 분석가들도 테슬라의 수익 모델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해야만 하고 이전까지는 타샤키니의 리포트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테슬라가 2029년까지 주당 $2,600를 기록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이제 테슬라의 서비스가 어떤 모습일지 또 테슬라는 물류를 어떻게 배달할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ARK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타샤키니는 2025년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로봇택시의 마진이 훨씬 더 높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 테슬라의 재평가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샤키니는 앞으로 테슬라의 5년 동안의 기업 가치 중 90%가 바로 로봇택시 서비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월가가 처음으로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무시했던 로봇과 로봇택시가 이제부터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되는 것인데 그만큼 테슬라의 잠재력이 무섭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나갈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